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경제 논술을 어떻게 작성할 것인가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시험이 객관식인 경우도 많이 있지만 주관식 시험도 많죠. 학교에서 볼 때도 주관식 경우가 많이 있고, 아니면 우리가 여러 가지 공기업이라든가 아니면 꼬시 같은 과목 꼬시 같은 경우에는 이 주관식으로 시험을 많이 본다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렇게 주관식 시험을 경제학적으로 잘 접근할 것인가 한번 설명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교재는요, 여기 나와 있는 그 현대경제학이라 해가지고 율곡 출판사에서 출간된 것이고요. 최범근 교수님하고 같이 쓴 책인데, 요걸 기본으로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경제논술의 작성 방법 이렇게 나와 있는데 별건 아니고요. 우선 첫 번째로 경제논술이다라고 하면 경제학적 마인드가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러니까 굉장히 논리적이어야 한다라는 거 첫 번째 생각 잘 해두시고요. 그 다음에 논리적이어야 할 뿐만 아니라 경제학에서는요, 접근 방법이 크게 세 가지로 나뉩니다. 하나는 서술형, 말로 설명하는 거죠. 그리고 그래프로 하는 게 있고 간단한 수식을 활용하는 겁니다. 보통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게 사실은 그래프나 수식이 아닌가라고 할 수 있겠지만, 이 그래프랑 수식이라는 것은 이 서술형 말로 설명하는 거를 보완하기 위한 보조 역할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궁극적으로는요, 여기 나와 있는 말로 좀 잘 풀어나가는 거, 거기에도 좀 초점을 맞춰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말로 표현하기 위해서 먼저 첫 번째는 어떤 문제에 대해서 출제 취지를 정확하게 파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파악을 한 다음에 그 취지에 대해서 문제 포인트가 어떤 건가를 잘 체크를 해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경제학 문제는 미시와 거시가 있는데, 이게 이제 미시 경제 같은 경우에는 요즘은 채점하는 게 귀찮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지 계산 문제로 많이 출제되고 있어요. 그래서 계산을 정확하게 식을 써서 답변하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거시 같은 경우에는 정책적 함의 같은 것도 물어볼 수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미시적인 문제인지 거시적인 문제인지, 그리고 서술 방법을 어느 쪽으로 할 것인지를 잘 고민을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이 답안지에는 뭐가 들어가 있어야 된다? 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서술형인 말로 설명하는 것이고, 또 그래프를 이용해서 설명하는 것이고, 그리고 간단한 수식을 이용해서 설명하는 이 삼위일체가 이루어져야지 여러분들이 좋은 답안을 작성할 수 있게 된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걸로 통해서 일반적인 이론을 설명하는 거예요. 기본적인 이론을 설명해 주신 다음에 그걸 적용해 가지고 만약에 문제 어떤 사안이라든가 사례 같은 게 적용되면 어떻게 적용을 할 수 있을지 그거를 이렇게 쭉 설명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걸 다 한 다음에 그냥 끝내 버리시면은 사실 뭔가 좀 뭔가 뒤끝이 좀 개운하지 않습니다. 그래 가지고 출제 포인트를 다시 한번 지적하면서 강조점을 주장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어떤 주관적인 의견이라든가 어떤 함의를 가지고 있는가, 정책적인 함의를 좀 써주시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미시경제학 같은 문제는 미시경제라는 게 궁극적으로 뭘 다룹니까? 라고 하면 미시는 언제나 개별이라는 거에 대해서 다룹니다. 개별 경제주체, 개별 시장에 대해서 어떤 극대극소라는 최적화라는 옵티마이제이션을 우리가 푸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미시경제학 같은 경우에는 언제나 두 개씩을 가지고 얘기해요. 하나는 제약식이 있고요. 또 하나는 목적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약식과 목적식 이 두 개를 가지고 문제를 접근하게 됩니다. 자, 미시에서는 궁극적으로 최종적인 목표가 무엇입니까? 라고 하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사회후생을 극대화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사회후생이라는 게 소셜 웰페어라고 나와 있는데, 웰페어라는 게 그냥 웰빙을 번역한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웰빙 또는 어떤 삶의 질을 극대화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이걸 우리가 사회후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회후생이라는 것은 사회에 존재하는 많은 사람들의 어떤 후생을, 효용을 다 서메이션 한 거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우리나라에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존재하잖아요. 여기 많이 존재하는 사람들의 행복을 말 그대로 행복 경제학 할 때 행복이랑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개개인들이 누리는 효용이 있으면 이것을 서메이션 한 걸 우리가 사회적 후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자, 얼마나 우리가 사회후생을 극대화했는가 아닌가 그걸 판단하는 잣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바로 무엇이냐면 효율성이고, 다른 하나는 공평성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효율성이다 라고 하면 우리가 낭비가 없다 라고 하면 효율성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좋은 거는 극대화하고 나쁜 거는 극소화하는 거 효율성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효율성은 정답이 있어요. 낭비만 없으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는 객관적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공평성이다 라고 하면은 이거는 뭐예요? 뭐가 공평한지 사실 애매하죠. 그래서 보통 경제학에서는 자기가 기여한 만큼 받아가는 걸 공평하다
생산성만큼 받아가는 게 공평하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요. 아니면 n분의 1로 나눠지는 것을 공평하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주관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러한 어떤 경제 상태, 우리가 사회후생 극대화하는 상태로 가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두 가지 방법 중에 하나를 선택합니다. 하나는 시장, 다른 하나는 정부 이렇게 됩니다. 자, 시장이라는 게 뭐와 관련된 겁니까? 그렇죠. 시장이라는 것은 우리가 시장에서 물건을 살 수 있으니까 아웃소싱하는 바이가 시장이고요. 뭔가를 메이크하는 게 바로 정부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Q라는 것을 생산량 수량이라 하잖아요. 이게 희소합니다. 희소한 자원을 어떻게 잘 배분했을 때 사회후생을 극대화하는 효율성과 공평성을 달성할 수 있는가? 이게 바로 우리의 주된 관심사가 되는 것이고요. 자, 이러한 희소성을 나타내는 효율적인 자원 배분을 나타내는 조정 역할을 해주는 그게 바로 여기 나와 있는 아담 스미스의 보이지 않는 손 가격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관심을 갖는 것은 P와 Q가 관심사가 되는 것이고요. 역시 그래프를 그릴 때 이 두 축을 기준으로 해서 접근하게 됩니다. 자, 수평축에는 희소한 자원인 Q를 놓게 되고요. 수직축에는 P를 놓게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자, 이랬을 때 우리가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을 통해 가지고 얻어낸 결과가 무엇입니까? 라고 하면 그게 바로 디맨드 곡선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수요 곡선이 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요, 우리가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을 통해서 얻어낸 수요 곡선과 반대 측면에서는요, 생산자의 합리적 선택을 통해서 얻어낸 곡선, 이걸 바로 뭐라 그럽니까? 라고 하면은 S, 서플라이 곡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알프레드 마샬 같은 경우에는 이 수요와 공급 곡선이 두 개가 잘 작동돼야지 우리가 보이지 않는 손의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랬을 때 여기 두 개가 같아지는 점이 바로 효율적인 최적 배분이 되는 거예요. 자, 여기서 만약에 바람직한 최적 수준보다 덜 과소 생산됐다라고 하면 이거 과소입니다. 그래도 역시 여기 나와 있는 삼각형 크기만큼 사회적 후생 손실이 생기고요. 이걸 자중 손실이라고 그러죠. 데드웨이트 로스라고 얘기합니다. 사중 손실 또는 자중 손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자, 생산량이 이 바람직한 최적 수준보다 과다하게 생산 공급되었다라고 하면은요, 이때도 역시 마찬가지로 여기 삼각형에 해당하는 만큼 사회적인 후생 손실이 생긴다라는 것을 잘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희소한 자원인 Q를 P가 적절하게 적재적소에 배치하는 효율적인 배분에 대해서 다루는 게 바로 미시경제학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반면에 거시경제학이다라고 하면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대공황이라는 상황에서 1929년에 엄청난 경기 침체라는 대공황의 상황에 직면해서 그때 이걸 기존의 경제학자들은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지 고민하고 있던 찰나에 여기 나와 있는 존 메이나드 케인즈라는 학자가 등장하면서 요 대공황을 해결할 수 있는 비법을 제시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 케인즈가 뭐 GDP라든가 여러 가지 실업률이라든가 이 국가 경제 전체를 한목에 아우르는 접근 방법을 제시하게 되었고요. 이게 우리나라가 있으면 여기 많은 사람들이 존재하잖아요. 그래서 거시경제는 어떻게 된다? 클 것자를 씁니다. 매크로라는 말을 쓰게 되는데 국가 경제 전체라는 말이 들어가야 돼요. 전체를 집계해서 뭔가를 나타내게 돼요. 그래서 이쪽에 아까 말씀드렸던 개별 기업의 생산량들을 다 서메이션해서 나타나는 거, 이게 바로 우리가 GDP라는 국민소득 이렇게 표현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 여기서도 가격이 있어요. 개별 상품의 가격을 다 합쳐서 나타낸 거, 이게 어떻게 보면 물가 수준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가격이 아니죠. 요거는 뭐라 그러죠? 요거는 그렇죠, 국민소득 이렇게 나타냅니다. 자, 그래서요, 우리가 이 거시경제에서도요, 수요와 공급을 그대로 적용해요. 이게 공급, 이게 수요 똑같은데, 이걸 다 aggregate라는 집계했다라는 말을 사용해서요, 이거 다 더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aggregated 된 그걸 나타내기 위해서 ASAD 이렇게 나타내고요. 요거를 뭐라 그러죠? 총 공급, 그리고 총 수요,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시경제학과 관련해서는요, 이렇게 ADAS 곡선, 총수요 총공급 곡선을 가지고 분석을 하게 되고, 이때 균형점이 어떻게 변하는가, 이게 이제 국민소득이 되는데, 얘가 왼쪽으로 치우쳐지거나 오른쪽으로 가거나 이렇게 왔다리 갔다리 하게 되는데, 이렇게 변하는 상태, 아니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P가
이렇게 올라가거나 아니면 내려가거나 이렇게 왔다리 갔다리 하게 되는 상태, 요거를 우리가 인플레이션이라 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P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인플레이션 이렇게 표현하고, 요거를 우리가 경기 침체 실업률 이렇게 표현을 해가지고요. 우리가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면 여기 실업과 인플레이션을 어떻게 하면 줄일 수 있을 것인가? 이걸 경기 안정화 정책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이 측면에서 우리가 얘기를 진행해 나가는 것을 우리가 경기 변동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경기 변동, 단기와 관련된 것입니다. 자, 그게 아니고 장기에는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면은 장기에는 자, 이 경기 변동을 완화시키면서 장기적으로는 어떻게 하면 국가 경제가 성장하는가라는 경제 성장이 장기적인 이슈가 되겠습니다. 자, 궁극적으로 이거 다 뭘 목적으로 한다? 그렇죠. 앞에 있는 사회고생 극대화하는 맥락과 그대로 이어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거시경제학은요, 여기 나와 있는 존 메이너드 케인즈와 어떻게 보면 그 이전의 경제학자들 우리가 고전학파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고전학파는 우리가 아담 스미스를 떠올리는데 너무 시대가 맞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하이에크라는 사람을 통해 가지고 보통 뭐 주류 경제학자라고 보기에는 좀 그렇지만 그래도 하이에크의 이론을 기반으로 해서 시장을 강조하는 학자가 되는 것이고, 아니다, 정부의 적극적인 좀 개입을 강조하는 케인즈학파, 이렇게 둘로 나눠서 우리가 접근하게 됩니다. 케인즈와 하이에크에 대한 얘기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재밌는 영상 같은 게 인터넷에 많이 있더라고요. 한번 여러분들이 찾아보시면 이런 것들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좀 더 구체적이고 자세한 얘기들은 뭐 요 유튜브에다가 제가 많은 얘기들을 올릴 테니까 그걸 참고해서 공부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여러분들은 요 정도, 미시와 거시 접근 방법 어떻게 쓸 것인가, 그런 것들을 참고로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